안녕하십니까. 오늘 치과의사가 알아야 하는 에스카페균의 감염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 교실의 유재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에스카페균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최대한 알기 쉽게 에스카페균의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492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제 발전된 기술로 이제 무장된 유럽인들에 의해서 몰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그 사망한 원주민들의 수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인구의 한 95% 수준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는 유럽인들의 총칼 이런 데에 의한 몰살이 아니라 바로 병원균 때문이었는데요. 이주민들과 함께 들어온 이제 유럽 고유의 전염병이었 이제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말고도 다양한 병용균들이 있었을 건데 이 천연두는 바리올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요. 현재는 백신으로 이제 완전히 정복된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면역성이 전무후무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대부분 이런 병원균 때문에 몰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인펙션이라고 하면 대부분 골수염, 농양, 앱세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인펙션은 크게 세 가지 요소, 인간, 숙주 요인입니다. 그리고 병원균, 그리고 환경 이렇게 세 가지에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호스트 팩터인데요. 인간, 즉 호스트 팩터는 이제 사실 당뇨같이 이런 메타볼릭 디지즈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양의 세균에 노출이 되더라도 건강한 사람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 환자들 대부분 보면 이 전신질환을 가진 경우가 아주 많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풍토병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바뀌는 환절기 같을 때 앱세스나 이런 감염 환자들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기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근무하는 광주, 전라도 지역 같은 경우에 앱세스 환자들의 빈도가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병원과 접근성이 멀어지는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조기 하지 않다가 이제 묵히고 묵혔다가 앱세스가 심해져서 내원하는 경우, 이런 게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병원균인데요. 병원균에는 세균, 바이러스, 진균 다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균들은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전신 마취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국소 마취를 하더라도 관열적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소독을 막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 자체가 구강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균들, 이런 숫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구강암면 영역, 이제 즉 치성 감염인데요. 이런 치성 감염의 원인은 구강 내에 상주하는 상주균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스트랩토코커스부터 이런 다양한 상주균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단일균보다는 이런 균들의 복합적인 다양한 균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화지겸이었다가 이제 앱세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현기성 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패턴을 띠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확한 진단이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은 다음에 원인을 제거를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대부분 잘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많이 쓰이는 항생제, 오그메틴, 아목사실린, 세팔로스포린 이런 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이유가 구강 내 상주균들의 이제 그런 스펙트럼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항생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두경부 영역에 인펙션이 심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감염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위쪽으로 퍼져나가게 되면 브레인, 뇌농양이나 아래쪽으로 타고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종극동염 같은 심각한 합병증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두 가지 케이스가요. 제가 이전에 계속 진료를 하시다가 이제 익스파이어한 환자분들인데 사실 여기 관찰되는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근막 간극을 통해서 앱세스나 가스들이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두경부 영역에서 감염이 취약한 이유는 이제 에어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쉬고 하는 에어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근막 간극이 평소에는 관찰되지 않는 공간이었다가 이제 앱세스나 이런 공기가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근육을 싸고 있는 막 사이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걸 근막간극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에어웨이 주변으로 있다 보니까 생명의 위험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쪽으로는 두개저까지, 아래쪽으로는 딥넥, 심경부 간극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측, 서브마스터릭 스페이스 하방, 그리고 이제 이런 아터리 쪽 주변으로 이렇게 근막 간극 사이에 퍼스랑 인펙션이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데요. 사실 멀티드러그 리지스턴트한 이제 패소젠들이 많아집니다. 항생제 다제 내성균이라고 하는데 슈퍼박테리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신적으로 감염이 일어나거나 특히 요즘에는 구강아감면 영역의 감염이 굉장히 증가한 것으로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슈퍼박테리아 MRSA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메티실린에 리지스턴트한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오스 종류인데요. 자, 이걸 잡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은 방코마이신을 만들어냈죠. 인류 최후의 항생제라고 많이 불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 방코마이신을 리지스턴트한 이런 엔테로콕시 장내세균총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감염균 슈퍼박테리아는 대부분 노소코미얼 인펙션, 즉 이제 병원 기회감염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데 이완이 되면 사실 안티바이오틱 트리트먼트도 힘들게 되고 그리고 치사율,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C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카바페넴에 리지스턴트한 엔테로박터가 생겨 있습니다. 요즘에 2017년부터 이 CR이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저희도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전에 CR이 검사를 다 하고 들어갑니다. 카바페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브로드한 스펙트럼을 가진 항생제거든요. 이 카바페넴은 이제 베타락타메이즈를 생성해내는 이런 균들의 효과가 가장 좋고 일단 첫 번째 항생제로 선택이 됩니다. 이제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를 뭐냐 하면 베타락탐제 계열 항생제는 저희가 흔히 쓰고 있는 오구멘틴, 아목사실린, 세팔로스포린 모두 이게 베타락탐 계열인데 이런 항생제들에게 베타락타메이즈를 생성하는 그런 균들이 바로 베타락타메이즈를 생성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 카바페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카바페넴을 또 리지스턴트하게 하는 이런 균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간과 세균, 바이러스 이런 거는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간이 백신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우월한 더 유전자를 번영된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어떤 항생제 내성을 띠는 세균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인간과 계속 경쟁을 하는 구도입니다. 이제 목포 요양병원, 그러니까 사실 기회감염, 어떤 병원 내 기회감염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정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가 여러만 집단 감염이 되었다. 이거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네이버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요즘 슈퍼박테리아, 그 다음에 에스카페균에 의한 감염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슈퍼박테리아가 뭐냐? 에스카페균, 아까 말씀드린 에스카페균이 바로 슈퍼박테리아들의 종류인데요. 엔테로코커스 파시움,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오스, MRSA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클렙시엘라 뉴모니아, 폐렴 강균입니다. 엑시노박터 바우마니,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노사, 농농균이고요. 엔테로박터 스피시즈, 이것도 장내세균입니다. 여기에 첫 글자를 따서 에스카페균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다양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항생제에 이스케이핑을 한다, 피한다는 의미를 본떠서 에스카페균이라고 명명돼 있고 지금 현재도 공식적으로 불리는 명칭입니다. 케이스인데요. 사실 임플란트를 하고 이게 좀 오래 지난 환자분인데 인펙션이 심해지고 일단 코마 상태에 빠지고 난 뒤후에 계속적인 괴사성 근막염 그리고 계속 앱세스가 생기고 해서 이제 구강외과로 이렇게 의뢰가 된 환자분입니다. 이게 12월 23일 사진이고요. 이제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네크로시스 되고 이런 앱세스가 생기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해지고요. 1월 25일 한 달 정도 지난 사진입니다. 계속 저희가 서지컬 인터벤션으로 IND하고 드레싱하고 그리고 항생제를 썼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데요. 2월 20일 더 좋아진 게 관찰이 되죠.
이렇게 균을 배양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카페균들입니다. 액시노트박터 바우만이,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에로지노사, 농농균 이런 데에 감염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뭐 오구멘틴, 아목사실린, 세팔로스포린계엔 전혀 듣지 않죠. 그런 항생제에 이제 감수성 검사를 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한 그 소식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에스카페균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이런 그 종류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원인인데요. 사실 일부분이고요. 다양한 병원에서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6년 전에 2010년도 초반인데요. 이때도 이제 다른 대학병원의 신생아실에 감염이 된 이후에 사망하는 영유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감염된 세균이 아시네트박터 바우만이 이런 에스카페균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그 항생제가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데 주의를 굉장히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원장님들께서 치과 의사 분들께서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외래로 오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입술이 굉장히 부어가지고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환자분은 피부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이렇게 입원을 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 마지막 구강외과까지 이렇게 의뢰가 됐는데 사실 이때 보시면 루라웃이 셀룰라이티스, 봉화지겸이랑 헤르페스 조스터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현재 이때까지만 해도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투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포가 생기면 대부분 바이러스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룰아웃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인펙션 강도, 인펙션의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발성 녹루도 관찰이 되고 계속 퍼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하여튼 삼출물하고 계속 관찰이 되거든요. 그리고 IND도 하고 서지컬 인터벤션도 같이 시행을 한 다음에 점점 좋아지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세균 배양을 했는데요. 이때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오스, MRSA라고 진단을 하고 감염내과에 컨설트를 하고 같이 방코마이신을 낸 사례입니다. 그러고 나서 좋아진 경우죠.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어떤 치과 치료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떤 입원을 한 경력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MRSA에 인펙션이 되거나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숙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연조직 질환이다, 중환자실에서 많이 발생한다, 병원 내 감염이다 해서 또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사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9월 22일 날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신 분인데 많이 부어서 오신 거거든요. 8월 19일 날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그때부터 통증이 지속돼서 한 달 뒤에 임플란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지났는데도 계속 붓고 해서 내원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CT를 찍었지만 사실 9월 22일 이때 왔을 때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상이. 근데 10월 17일 응급실로 한번 오셨었거든요. 구강 내 퍼스가 많이 나오고 굉장히 많이 스웰링이 심해서 내원을 하셨는데 자 9월 20일 날 그 다음에 10월 20일 이렇게 비교를 한 달 만에 보시면 이렇게 보더까지 이렇게 녹아있는 게 관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CT를 찍어봤을 때 하카연 이렇게 이로우전 본 디스트럭션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골수염이거든요. 골수염 진단하에 이 환자분은 퍼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퍼스 컬처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날 내원하셨을 때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퍼스가 자동적으로 배출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서지컬 인터벤션을 저희가 하지 않고 메디케이션만 시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어봤는데 하카연 보도 쪽에 이렇게 본이 차오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ESBL, 아까 말씀드렸던 익스텐디드 스펙트럼 베타 락타메이즈의 양성인 클라비시엘라 뉴모니아 균으로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엔트라페넴, 이게 카바페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카바페넴으로 변경하라고 감염내과에서 의뢰된 결과 그래서 요거를 계속 IV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퍼스컬처 그리고 세균 배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 아까 말씀드렸던 ESBL, 베타락타메이즈가 파저티브인 이런 균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선택이 바로 카바페넴입니다. 그래서 카바페넴을 투여하고 괜찮아진 경우고요. 사실 ESBL에 파저티브하다 이런 거를 프로듀싱하는 오르가니즘은 대부분 다른 없는 장내 세균총보다 더욱 위험하다 이런 게 많은 문헌들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입술이 많이 부어서 아까 비슷한 양상이죠. 수프스렁처럼 수포가 생겼다가 거기에서 삼출물과 앱세스가 생기는 겁니다. 역시 그 나오는 삼출물과 퍼스에서 컬처를 한 다음에 찾아봤는데 역시 클레베시엘라 뉴모니아균이 나왔고요. 다행인 것은 ESBL, 베타락타메이즈에 파저티브하지 않다라고 나와서 이 환자분은 피페라실린과 타조박탄, 합쳐진 타조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R이라고 적혀 있는 게 그 항생제가 리지스턴트한 걸 나타내고요. S라고 나타내는 게 서스텝티브하다, 센서티브하다, 여기에 감수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여를 하고 계속 입원해 계시는 동안 드레싱을 시행하고요. 한데 안타까운 건 이제 네크로타이징 파사이티스, 아까 말씀드렸던 괴사성 근막염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경우고요. 계속 드레싱을 하고 했을 때 점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기가 수축이 많이 되는 게 관찰이 되죠. 사실 이게 그 2022년 초반에 이렇게 많이 기사에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제 치과에서 치아 우식증 만성 치주 질환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이제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불구하고 계속 안 좋아져서 앱세스가 생겨서 치과병원으로 왔더니 이제 2개 기저부까지 안 좋아져서 사망을 하게 된 사례인데 이게 바로 폐렴강균, 클라베시엘라 뉴모니아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판결은 민사로 이제 의료진이 손해배상을 해내라라고 판결이 나왔지만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치과 의사들이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퍼스컬처를 어떻게 하느냐. 퍼스가 나오게 되면 이런 퍼스컬처하는 키트가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19, 이제 코비드 검체 채취랑 비슷합니다. 퍼스 나오는 부분에 퍼스를 컬처해서 미생물 센터로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2에서 한 5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균을 배양을 하게 되면 그 배양된 균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항생제를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기에 깨끗해지고 그 세균이 죽는 항생제는 서스텝티브하다, S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리지스트 할 때는 R, 리지스턴트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다양한 에스카페 균의 효과적인 항생제가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같은 세균이라 하더라도 환자마다 이제 서스텝티브라는 항생제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서스텝티브라는 항생제 가운데 항균 범위가 가장 좁고 환자한테 가장 합병증이 작은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꼭 퍼스컬처를 하고 항생제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퍼스가 나오지 않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환자 때문에 사실 저희 대학병원에서 이 에스카페 균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제 왼쪽 아래 38번 부분에 주변에 둘러싼 덴티젤리 시스트, 간단한 통법에 의해서 이제 38번을 발치를 하고 이렇게 제거 시스트 이니큘레이션을 시행을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왔는데 약간 그쪽 부분이 아프고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것 같다라고 내원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 2016년까지만 해도 저도 에스카페 균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CT를 찍어봤었죠. 찍어봤는데 이런 데 보면 버컬 코티컬 본 쪽에 약간 이로시브한 본 파괴가 나타내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수술하다가 버에 이제 상처가 났거나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약을 계속 처방을 했죠. 약은 저희가 흔히 내는 오그멘틴 이렇게 한두 달 이렇게 처방을 하게 됩니다. 2달 뒤에 왔는데 이렇게 본이 급격하게 소실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입이 안 벌어지고 증상은 심한데 이 환자분은 이제 퍼스가 나오고 농이 나오거나 뭐 삼출물이 나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큐레티지만 한번 하고 조직 검사를 맡기고 그냥 똑같은 통법으로 우리 항생제를 오그멘틴 이런 걸 처방을 하고 엔세이드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그래도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 뼈는 파괴가 돼 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면 균이 나왔죠. 엔테로박터 에로지너스, 아까 에스카페균입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컬처를 했을까? 저도 많은 문헌들을 그때 찾아보고 미생물 센터랑 얘기를 해보고 했을 때 안에 있는 그 염증 조직을 긁어내서 이제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갠 다음에 생리식염수에 담아서 미생물 센터에 보내면 그 직접 조직을 가지고 세균을 많이 배양을 한 다음에 통법에 의해서 똑같이 이런 항생제를 균을 배양시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게 배양을 하고 항생제를 이렇게 감수성 검사를 한 경우입니다. 보시면 아목사실린, 클라볼로닉 애시드 섞인 오그멘틴, 흔히 쓰이는 리지스턴트하다고 나오잖아요. 효과가 없었던 거죠, 전혀. 그리고 이제 피페라실린과 타조박타민 섞인 타조신을 그때부터 바꿔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인데요. 통증을 호소하고 한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약간 골막 반응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지만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염증 조직을 긁어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엔테로코커스 파슘, 이것도 장내 세균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카페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에 팔로우업을 하고 환자는 증상이 좀 더 괜찮아지고 약을 굉장히 장기간 썼던 거죠. 감염내과랑 같이. 보시면 주변에 신생골이 형성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흡수가 되는 뼈들은 흡수가 되고 옆에 골막 반응과 함께 신생골이 형성되는 게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2달 뒤에 한번 내원을 시켜서 CT를 찍은 결과 신생골 형성이 많이 일어난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인데요. 이제 1년이 넘었죠. 일단 크게 문제 없이 잘 10월 달입니다. 있는 힐링 양상을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때 2016년부터 굉장히 에스카페균에 대한 그런 고찰이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논문을 저희가 작성을 해봤는데, 일단 얼마나 많은 그 에스카페균들이 있나 해서 조사를 했는데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저희 구강외과를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46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미생물 배양 검사할 때 균이 분리된 15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스트랩토코커스가 가장 많았고요. 154명 중에 86명, 한 56% 정도 됩니다. 이 환자분들한테 무려 이제 스트랩토코커스가 주된 균이었고요. 그리고 에스카페 균주가 154명 중에 61명이나 검출이 됐습니다. 한 40% 되거든요. 원래 에스카페균 하면 일단 치과의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에스카페균이 굉장히 많이 검출이 되는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 와중에 관찰되듯이 클라비실라, 뉴모니아, 폐렴 강균이거든요. 이게 37명으로 가장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오레오스, MRSA 같은 경우에 15명, 엔테로박터 에어로지너스 11명, 슈도모나스 에어로지너스 환자 이렇게 2명, 그 다음에 에시노박터 마우마니 이게 1명, 이렇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가지 이상 에스카페균이 같이 감염된 경우도 5명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미국에서는 일단 WHO에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이 슈퍼박테리아가 굉장히 늘어난다.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폐렴 강균, 클라비실라, 뉴모니아, 아시네토박터균, 이런 균에 의해서 이제 많은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에스카페균 하면 생소할 수 있지만 일단 치과 이제 현재 진행형인 그런 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환자 호스트 팩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신질환이 많다, 그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균, 같이 균에 노출이 되더라도 그런 환자분들한테 치명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꼭 전신질환에 환자에 대한 전신질환을 꼭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염의 증상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침 삼킬 때 목이 아프다, 숨쉬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의 정도가 있으면 바로 치과병원, 상급병원의 구강외과로 바로 전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어제 수술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가라앉아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증상의 진전이 있다면 그 즉시 전원하는 것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실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치과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감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임플란트나 관절적 시술을 할 때는 꼭 이제 소독, 멸균 이런 데 꼭 신경을 써야 에스카페균에 대한 이런 감염에 좀 이제 이런 감염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지막 요 4가지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